자, 이제 TV 100분 토론으로 아쉬움이 많으셨던 선대인 소장님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연장전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데스매치 같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좀 부족했다 싶은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데 아까 이제 1인 가구 문제도 좀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구의 어떤 1인 가구화가 부동산을 지탱해 줄 것이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더 연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면서요. 이른바 일본형 모델에 우리가 정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거품 붕괴와 장기 침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말씀 주시죠. 그 1인 가구가 이제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구는 뭐 이제 점차 감소하는 시대로 간다. 특히 뭐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뭐 내리막길로 접어던지게 됐다. 하지만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거와 크게 별개로 지금까지 집값이 움직여 왔다고는 생각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논리는 틀렸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본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대략 2인 가구 이상 평균 소득의 한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주로 어떤 분들이냐? 사회에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제 홀로 사는 이제 그 젊은 청년 가구들이 많고요. 또는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건 양극단인데 이 고령 세대가 이 배우자하고 사별하고 나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꾸 이제 뭐 특히나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투자용 또 분양용 수요 이런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다. 그다음에 이걸 늘어나는 가구를 연령대별로 분해를 해보면 60대 이상 고령 가구에서 늘어나요. 사실 50대 이상의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또는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50대 이하 연령대 가구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정점을 찍었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 내리막길인데 2017년으로부터 10년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뭐 한 불과 4년 떨어져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110만 가구가 줄어듭니다. 50대 이하 가구가.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5년이 더 지나는 2032년 가면 200만 가구가 줄어들어요. 이 50대 이하 가구가 집을 사주는 연령대이고 60대 이상 연령대 가구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가계 연령대별로 가계 자산 조사를 해보면 부동산 가격 평가액이 줄어들거든요. 즉 부동산 자산 규모를 줄여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령 가구가 늘어난다고 할 때 이 고령 가구는 사실 집을 사주는 수요 연령대가 아니라 집을 오히려 파는 연령대다. 그러니까 젊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이나 이들의 자산 수준이 이제 수요가 아닐 뿐만 못한다. 아니라 특히 고령 연령대는 오히려 집을 공급하는 연령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걸 자꾸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자꾸 이게 뭐 주택 시장의 수요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령대별 또는 이 가구 소득별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수요 연령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문제를 일단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1인 가구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도 선대인 소장님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그다음에 가구 수의 증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가 사실 서로 맞물리는 구조가 좀 아닙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 고령층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는요. 흔히 말해서 국민 평형 이상의 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들 입장에서는 국민 주택 평형 이상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런 정도의 규모감 있는 주택은 내가 관리하기도 쉽지도 않고 관리비만 또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이걸 커버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판인 것 같아요. 다른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형태가 이제 달라지거나 혹시 뭐 다른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택 양의 측정이나 뭔가 이제 수요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 중요하게 체크할 측면이긴 하지만
사실 아주 직접적으로는 가구 수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인구 감소, 지금 자연 감소가 시작되긴 했지만 가구 수는 39년까지 어쨌든 1인 가구든 아니면 고령화된 구매력 격차를 보이는 세대 비중의 증가 등을 약간 논외로 하면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맞춰서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는 주택 필요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가격대에 다각화된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15세에서 64세까지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생산 연령 인구 자체의 감소가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의 고령화를 겪으면서 이미 70세 전후까지도 경제 활동을 해서 계속 노후의 소득을 벌어야 하고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케이스도 젊은 수요자들의 이제 취업이나 근로 형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뀌면서 오히려 은퇴했던 고령 인구들의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자면 저희가 과거 기준으로 측정했던 생산 연령 인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재판단도 필요하고 실제로 고령화가 되면서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해서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런 수요자들을 위해서 가구 수 증가에 맞춰서 다각화된 가격대도 다양하고 실제로 서비스나 이런 거는 보장되는 주택의 공급과 함께 전체적으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를 보장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네. 줄어들고 있거나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이런 거에 맞춰서 그렇다고 이제 가격을 계속 낮추고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구 감소를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아주 절대적으로는 인구의 규모 자체가 한 나라의 이제 경제 활동 능력이라든가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급격하게 인구 감소나 일본보다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이 속도들이 굉장히 위험도 높게 생산성 저하나 저성장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생산성을 논의해야 될 문제지 사실은 이거를 축소해서 계속 주택 공급 양이라든가 가격으로 너무 이렇게 좀 좁게 생각한 문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그 문제는 벗어나야 될 거고요. 이제 이게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의 완충이 장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있을 것이냐 부분에선 여전히 다 부정적으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1인 가구 문제는 뭐 거의 뭐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예, 혹시 예, 속도하고 비율 얘기 조금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1인 가구에 꼭 1인 가구가 아니라 인구 자체의 변수가 더 크지 그게 1인 가구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모수에 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71년에 102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게 단군 이후로 제일 많이 태어난 해예요. 71년도를 정점을 주는데 2000년에 보니까 64만 명, 그다음에 2001년에 59만 명, 그러니까 뭐 70년부터 치면은 30년 동안에 한 40%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2001년에 태어난 59만 명이 지금 20살이 되는 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준 상태에서 20살이 되면서부터 이제 부동산에 충격이 오는 거고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하면 26만 명이거든요. 근데 아까 30년에 40%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기준으로부터 2021년까지 20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요. 그러니까 50만 좀 넘다가 26만 명이 절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는 거고 그다음 이거 만드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변수를 염두에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든 아니든 따질 것 없이 20대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26만 명이 이제 20대가 되는 순간 20년 후거든요. 그러면 절반 이하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이거는 뭐 1인 가구로 계산을 하든 절대 가구로 계산을 하든 사람 자체가 얼마 없는 거고 그럼 그거는 그 집단의 구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가 느끼는 그 속도랑 70대 느끼는 속도랑 아까 이제 71년생들이 느끼는 속도랑 2000년, 200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자기 뒷세대를 보면 느끼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건데 이 속도가 일본보다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속도 변화를 경험해 본 나라가 없어요. 그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전대미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 걸어보는 길이 대체로는 자랑스러운 길인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제 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모형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더 예, 예.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정우 교수님. 네, 이 태어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보다도 그 태어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나이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주하는 공간이 더더욱 한쪽 지역으로 몰리는 것이 또 우리가 우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제 자료 중에 통계청 자료가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면요. 2019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전국 빈집 비율이 8.4%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 시골에 있는 어가, 농가, 빈집들, 그런 것들 많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시도 단위로 구분을 해보면요. 2019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8.8%고 울산이 8.5%고 광주가 7.5%예요. 아마 2022년 지금 대부분 이 광역시들 10% 이상의 빈집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광역시 10%의 빈집이다 그러면 거길 또 들어가 보면 교수님 10채 중에 한 채 띄엄띄엄 빈집 있는 게 뭔 문제가 있나요? 이런 게 아니라 그 광역시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빈집이 특정 그 지역구에 몰려 있고 이쪽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빈집촌은 자꾸 해외 모든 국가의 공통점이 확산돼요. 네. 내가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 옆이 전부 다 빈집이면 어떻게 되느냐? 슬슬 거기엔 쓰레기도 투척되고 네, 슬러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니 나머지 사람들도 급격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남은 인구들, 얼마 안 되는 인구들조차도 특정 지역으로 점점 쏠림이 일어나는 게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도심의 빈집이 사실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아주 과격한 신도시 개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막 이른바 이제 유령화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도심이 유령화되는데 구도심이 유령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근처에 새로운 신도시를 지어요. 그래서 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러면 그 이제 구도심은 그쪽으로 이제 쭉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슬럼화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동화되고 거기에서 빈집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 부족해. 그래서 막 대규모로 신도시 개발해.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구도심은 정말 이렇게 사람 살기 되게 안 좋은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 도시의 빈지역들, 그 구도심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 재활개를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창구를 유도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른바 창조타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괜찮으시면 이어서 뭐 연장전이니까 크게 뭐 형식에 구애 안 받아도 된다면 네. 아까 그렇다고 일본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네, 일본 부동산 이야기랑 예, 예. 좀 예, 말씀을 하시면 하셔서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과 비슷하게 갈 거냐 어떨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일본처럼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 심각한 요인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그다음에 출산율의 저하는 사실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히 놀라울 정도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당시에 이른바 우리는 이제 한국의 경우는 주택 시장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급등한 정도가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경우가 대략 한 2.5배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경우는 주택뿐만 아니라 공업지, 상업지, 거기가 거의 한 4, 5년 만에 거의 3.5배 정도 뛰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한국은 주로 이제 이른바 가게들이 주로 뭐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이러는데 기업들은 크게 가담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때는 기업들이 가담하고 금융권이 가담하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버블이 사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비하면 한국의 버블은 제가 이제 버블로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고 그래서 일본식 복합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거꾸로 한국의 가계만 놓고 보면 가계는 가계부채를 너무 많이 쌓아 올렸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대비해서 미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를 17% 줄일 때 우리는 37% 오히려 전체적으로 늘렸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계부채를 늘린 나라인데 이러다 보면 가계가 지금 재무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이게 집값이 빠지면 가계들이 뭐 쉽게 말해서 기업 줄도산하듯이 줄줄이 이렇게 은행권에 차압을 당하고 신용불량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장기화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뭐 복합 불안까지는 아니어도 장기 침체로 갈 수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본에 비해서는 산업의 어떤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 일본보다는 조금 활력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국내는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한편으로 그 2차 전지 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한 3, 4년 후면은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거든요. 이게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돼서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본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황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유사한 부분과 이제 다른 부분을 어쨌든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방식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건데, 그리고 산업 구조가 또 다르기 때문에 복합 불안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인구 문제라든가 이 속도 문제는 확실히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또 다른 요소까지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김규정 소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형 경로라든가 이런 거에서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선대인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약간 거품의 강도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르고 실제로 저희가 그것이 이제 좀 조정되는 이제 속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에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본이 기업형 부동산 토지 투자나 뭐 이런 것들에 급격하게 생겼던 버블들이 급격한 이제 버블 소멸을 겪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데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구와 관련해서는 일본식의 이제 인구 감소나 거기에 따른 저성장, 장기 침체나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점 좀 리스크는 오히려 저희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본이 거의 지금 30년 가까운 장기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저희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있고 일본이 그동안 인구 규모적으로 버텼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인구나 가구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버틸 수 있는 버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 아까 이제 산업이나 이제 활기나 뭐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뭐 일본의 제조업 이제 진퇴 이후에 저희가 성장했었던 반도체나 뭐 이런 제조업 기반의 성장 동력들이 사실상 이미 많이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쪽에서는 이미 상당한 좀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저희의 뭐 대응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산업 성장력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한 저성장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내수 규모라든가 산업의 어떤 전망이 사실은 또 그렇게까지 밝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 즈음에서 다시 또 시민분들을 질문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박 교수님께서 뭔가 추가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수도권 질문에 답변만 드리다가 지방에 대한 전망을 맞습니다. 안 해드려가지고, 저는 지방의 그 부동산 흐름을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일본을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를 또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 여러 지자체들을 봤을 때 입지 의존적인 산업에 기반해서 형성돼서 굴러가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항만이나 농업이나 수산업, 임업 이런 걸 기반으로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들 같은 네. 경우는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 흐름에서 연착륙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은 그 입지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항상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일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흘러가고 거기 뭐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업형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연착륙보다도 경착륙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일본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군들 중에 하나는 소재 부품 기계 장치라고 해서 소부장입니다. 이 소부장은 어떤 인더스트리냐 하면 특허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공정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그 장인 밑에서 그걸 배워야지만 또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도제식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세계적인 어떤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각 지자체마다 있고 거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업력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그 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은 여러 개인들 역시도 소상공인들 중에서 대대손손 그 동네에서 우동이나 뭐 하는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어떠냐? 이 소부장이나 대를 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와해성 혁명이라고 해서 혁신이라고 해서 전에 거는 완전히 없애고 다시 빌드업하는 이런 인더스트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산업형 도시들 중에 특정 산업 거점으로 운영됐던 곳에서 그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방 소멸과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착륙해서 지방 소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산업 성격이 네. 또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또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한 분 정도만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저기 검은 옷 입으신 여성분. 예. 근데 연장전이 상당히 기네요. 이제 맞춰야 됩니다. 이 얘기 듣고.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박민정입니다. 토론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열심히 메모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 집은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주거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테크가 목적이라면 집이 아니라 상업적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금수저라고 불리지 않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나 부동산이 없는 평범한 청년의 입장에서 단지 내가 살아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 일하고 돈을 모아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불투명한 현실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월급 말고는 전부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부동산 역시 그 추세에서 벗어날 것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로의 인구 집중 그리고 그로 인한 서울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 문제 역시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정호 교수님 말씀처럼 단순히 주거의 공간을 지방에 분산하고 청년에게 제공하는 방안은 대부분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많은 기회와 인프라를 포기하게 만들기엔 부족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거의 공급을 손보기보다는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 특히 주거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해 분분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관점으로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토론 들으시면서 노트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 노트를 굉장히 길게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면 거의 과거 시험 문제하고 비슷할 정도로 예, 상당히 논쟁적인 포괄적인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단순하게 좀 정리해서 우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세 분 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과연 이제 정말 선택하고 싶은 이런 네트워크 형태 주거 영역의 공급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죠. 좀 지난 8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년대 이후로 쭉 역사를 보잖아요. 80년에 주택 보급률이 한 52, 3%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든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율이 55에서 60 사이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40에서 45%의 국민은 월세든 전세든 살았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55에서 조금 많을 때는 60 살짝 넘었다가 다시 내려가 그랬거든요.
이 비율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일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가 우리가 주택 청약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땅을 마련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일본에서 배운 건데 일본도 부동산 법을 이유로 그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뭐 LH 공사나 이런 것들의 원형에 해당했던 그런 일본 기업들이 그 도시재생하고 인프라 같은 것만 하고 꼭 이제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 공급해야겠다 하면 지방에 있는 기구들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앙이 갖고 있어서 정말로 한국의 주택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이 분양과 관련돼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그럴 때가 큰 위기고요. 정부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런 일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라서 55와 60%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안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딱 하나만 지적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세금도 종부세 좀 깎아줄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예산을 줄였어요. 근데 우리는 스톡이라고 하는 총량으로 치면 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게 청년들이 20살이 되면은 그러니까 권리처럼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게 해주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알아서 사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진국 형태의 주택, 청년한테 주택 공급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는 거는 그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국가가 아무리 잘해도 국가 독점인 지금 택지 공급 시스템에서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수입도 다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몇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이 중에 15% 20%인지 목표를 정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이건 돈을 마련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이를테면 뭐 연기금 같은 데 들어와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이 주택 게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라고 하지만 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20, 30%는 임대주택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싫어서 안 가는 건 괜찮지만 갈 수 있어서 나는 가기 싫어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가 보유자 위주의 어떤 그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산 투자를 별개로 친 채 나머지 주거 형태가 충분한 복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과 함께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길어진 연장전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전을 좀 연장할 수 없나요? 아까 길다고 좀 불평을 하셔서요. 불평을 했는데 예. 저 질문하신 분 제가 질문을 듣다 보니 저는 좀 자, 그럼 말씀드리고 1분 안으로 싶은- 해주십시오. 뭐 죄송한데요. 일단 교육 정책과 산업 정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지방 개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개발하듯이 그렇게 접근했고요. 사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올 때가 다 서울에 대학 지나갈 때 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거점 국립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대학들이 산업과 연계해서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각 지방 도시들이 창조 도시가 되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고 소득을 벌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옛날에 그냥 항구 도시였거든요. 평범한 항구 도시였는데 미국 서부의 금융도시가 되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산실이 된 건 뭐냐? 그때마다 적절한 대학 교육기관들과 그다음에 적절한 인재들이 몰려들면서 계속 도시가 그때마다 새롭게 혁신했거든요. 한국도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요. 조선업이 발달할 때는 집값 올라가고 좋아요, 경기가. 근데 조선업 죽잖아요? 확 죽어요. 그러면 지금 조선업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 중에 이 해상 풍력 같은 그런 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트렌드이고, 한국도 굉장히 조선업에서 갈고 닦은 그런 어떤 제조 기반이 있어요. 그런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들하고 맞물리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0분 토론은 이 연장 토론까지 100분이 넘는 토론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인구와 주거 문제에 관련된 우리의 관심과 걱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 있겠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패널 그리고 28분의 시민 논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